네, 반갑습니다. 어,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런 큰 또 선거를 치르고 우리가 여기서 또 결과보다도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평가를 해봄으로 해서 다음번에 이제 4년 뒤에 있을 선거에서도 또 누가 나가든지 이걸 또 도움을 받아서 시행착오는 줄이고 또 새로운 방향의 어떤 그 전략 수립을 하는데도 도움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지난 것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도출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의 계획은 저 혼자만의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했던 분들, 특히 뭐 여기 우리 이경재 회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각기 맡은 역할에서 한 것을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하나의 백서처럼 남기고 누가 보더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걸 우리가 좀 달리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걸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그 스타트를 끊는다는 면에서 제가 먼저 발제를 하고 또 여기에 또 계셨던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또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토론한 것을 제가 마무리에 또 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뭐 신문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지금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법관이 한 명이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오늘 이제 대법관을 지명을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이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데릭 뭐 카바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이제 50대의 젊은 두 딸의 아버지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될 텐데, 이것을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면 그동안에는 미국이 사실은 사법부가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은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판결들이 굉장히 낮고, 그 중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낙태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임금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지명이 되다 보니까 좀 가까이 할까? 이제 낙태 문제 같은 것들이 197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합법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소위 아주 많이 인용되는 케이스로 뭐 로우 대 웨이드, 그래서 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명으로 노마 마커비라고 하는 어느 여자가 세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기 위한 투쟁을 해서 3년 정도의 법정 소송을 하고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아마 그때 굉장히 높은 뭐 한 7대2 정도로 이것이 합법화를 하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고, 이것이 점차 이렇게 하면서 좌경화됐었던 그런 미국의 대법원이 이번에 함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수적인 측면으로 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과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일 다시 나오는 것이 이런 낙태에 관련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기로에 있고, 또 이것이 단순히 낙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굉장히 PC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좌경화되었던 것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으로 보면 아직도 낙태가 한 7대3 정도로 그대로 놔둬라 하는 여론이 많지만, 그러나 또 대법원에서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도 관심사가 높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대법관을 한 명 또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자기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미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특히 이제 그것이 가장 대두되는 게 이 낙태 문제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 뭐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명을 받고 나서 이렇게 지명을 뭐 수락한다고 그럴까 하고 이제 감사하다는 뜻.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은 하면서 한 7, 8분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 제가 하나 재미난 것은 자기는 이제 그 집안에서 외동 아들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부모님도 다 거기에 백악관에 나와서 이제 지명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하는 가운데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역사 선생님을 하셨대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아마 역사 선생님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로스쿨을 가가지고 아마 그 워싱턴 DC에서 했는지 하여튼 뭐 그 당시 70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로는 상당히 드문 여성으로서 검사를 하는 그런 했다고 어머니를 굉장히 이제 상당히 존경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도 어머니로부터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맨날 이제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실은 자기가 법에 대한 공부를 어머니로부터 배웠는데 어떤 일을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늘 하는 클로징 멘트는 상식선에서 판단해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뭐 대단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상식선에서 판단해라. 그게 뭔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또 경험 속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오늘 제가 여기에 오면서도 또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도 늘 기대했고 저희가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은 정말 교육 문제에 무슨 전문가적인 역할보다는 상식선에서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좋겠는데 사실은 상식적인 게 통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였다 하는 것과 연결이 돼서 오늘도 제가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선거라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참여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목적한 대로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결론이라고 한다면 상식을 가진 또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현장에 또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육의 위기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한 번도 그동안에 이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뭐 저는 사실 그 선거를 제가 여러 번 겪어보거나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이번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제 많이 참여했었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그동안은 사실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또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이용당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좀 더 어떤 그런 메인스트림이 돼가지고 이 교육계의 어떤 그 잘못된 왜곡된 것을 바꾸자. 저는 그걸 해석하기에 정말 상식이 통하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학부모들 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에도 아마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겠지만은 무슨 어떤 거창한 이론이라든가 무슨 아주 전문적인 학자적인 소양이 중요하다든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많이들 하는 이런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배우자, 뭐 세미나 하자, 무슨 뭐 이런 주제로 하자.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배워야 되죠. 근데 저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래야 나도 그것을 정말 이해하고 이렇게 꼭 돼야지 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신념과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다면 제 말씀의 요지는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되었던 수요자 중심의 또 학부모 중심의 어떤 또 그런 교육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선거를 하는 처음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뭐 남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그 준비를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다지고 이런 학부모 단체들이 조금 더 체계도 갖추고 또 어떤 면에서 준비를 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그 조금 여기에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난 이 성경 구절 디모데 후서 3장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의 기반을 여기서 제가 다뤄봤는데 사실 좀 너무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 주변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나처럼 심각한 지경이다. 정말 문제가 크다. 또 위기감을 느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굉장히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또 제가 그런 주장을 하면은 굉장히 오버 리액션 한다. 오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래야지만 병을 제대로 뿌리 깊게 알고 있어야 치료법도 거기에 적절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어떤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보면은 처방도 굉장히 대중요법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금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누가 세고 누가 조직이 높고 누가 돈을 가졌고 뭐 이러한 차원보다는 이게 정말 영적인 싸움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전쟁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러나 그 차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 간의 무슨 정치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의 그런 차원으로는 저는 해석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처방전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인용한 몇 가지 보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사랑한다, 이권을 사랑한다, 또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감사함을 잃어가고 또 거룩하지 않다. 특히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출마를 결심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도 이러한 어떤 지금 영적 싸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느 역할 부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라도 깨어있고 제대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보기만 했었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번 아주 어려운 사회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교회들이 이러한 면에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저는 거룩함이라는 게 차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되지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우리 보면은 열심히 배우는 풍조들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무슨 정치 이론가라든가 무슨 뭐 조직 이론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에게 처방을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뭘 배워야 되느냐. 근데 저는 늘 좋아하는 말이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처럼 뭘 해보면서 배워야 진짜로 배우고 진짜로 배우면 행동으로까지 가고 바로 그게 그 힘은 진리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참 제가 그 로 vs 웨이드라는 것에 그 낙태와 관련된
그 판결을 이끌어냈던 것을 제가 잠시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 로우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낙태를 합법화해달라고 청구한 그 사람 여자 이름이 뭐냐면 노마 맥코비라고 하는 여자는 상당히 이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서 첫 번째 결혼해서 사실 결혼은 한 번밖에 안 했죠.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는데 뭐 여러 가지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첫 아이는 할머니한테 보내고 둘째 아이는 이제 헤어지면서 남편에게 보내고 세 번째 아이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남자와 교제하다가 생긴 것인데 이게 사실 골치 아프니까 낙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70년대니까 60년대 뭐 사실은 미국도 뭐 예를 들면 뭐 68 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히피 문화라든가 소위 말하는 PC 현상이 일어나면서 페미니스트들이 두 명의 페미니스트 그 변호사의 어떤 권유를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낙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성폭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이 사실은 얼마나 치명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통과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저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진리의 싸움과 거짓의 싸움이다. 저는 이번의 싸움도 사실은 거짓과의 싸움이었지 단순한 무슨 뭐 정치 이념적으로 좌우의 싸움만이 아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거짓말하는 세력과 정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진리 싸움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제 생각에는 기독교 회심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낙태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미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고 여론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뭐 그 하나의 양심 선언으로 미국 주류 사회가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보세요. 그때 그게 아마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 20년 전에 양심선언을 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때 했었던 노력들이 지금 와서 저는 어쩌면 새로운 대법관이 지명되고 또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면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양심 고백이 또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의 어떤 어떻게 보면 싸움을 건 것이죠. 사실은 양심 선언을 하고 그런 것을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볼 때는 뭐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엄청난 용기와 싸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리에까지 이룰수록 하려면 저는 경험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길을 찾아갈 때에도 맨날 남의 차에 얹혀서 가던 사람들은 나 거기 가봤어 하고 하지만 실제로 찾아가라 그러면은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운전해 본 사람은 한두 번만 했어도 나 거기 찾아가겠다 그러면 찾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해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떠드는. 그래서 저는 늘 저도 물론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해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말 아주 뭐랄까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교수들 얘기 듣는 것도 물론 유용할 수 있지만 저는 그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정말 아주 머리에 쏙 들어오고 굉장히 아주 번듯하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현장을 알고 있고 물론 이제 그분의
이런 명석한 두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뭐 북한학 박사도 아니죠. 그러나 경험과 이걸 할 때마다 하나를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뿌리와 지금 이런 뉴스가 뭐 노동신문에 나왔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걸 살 수 있다는 걸 자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현장을 뛰고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그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교육 전문가들, 뭐 소위 말하는 뭐 4대 출신의 무슨 그런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늘 배운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과연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고 있는가. 사실 뭐 말이 거창해서 진리의 지식이지만 정말로 맞는 얘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행동하는 그런 것이 없이 맨날 말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정작 행동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는 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를 대려가지고 또 자기 변명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진리 싸움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 표현이 너무 좀 무거운 것 같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만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일에 그것에 내가 거한다. 거기에 동참한다.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있는 말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냥 이거 행동해야지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걸 할 수밖에 없지 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 뭐 사실 예상된 거였지만은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이 거의 괴멸하다시피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복원할 것이냐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여기 강의도 있었지만 진정한 보수가 있었느냐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부터 해야 된다. 물론 저는 맞는 얘기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정립에 우리가 너무 매몰돼서 있다 보면 혼란스럽고 과연 이게 뭔가 하는 것이 조금 저는 분명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또 배우는 것대로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learning by doing을 하는 것이다. 그냥 지금은 미숙해도 그냥 차 몰고 내가 가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뭐 이제 끙끙 앓면서 고생도 하지만 그러면서 배우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때 요거는 조심해라 저건 조심해라 어디 가면 이게 하니까 어디다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쏙쏙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가보지도 않고선 이론적으로 보수주의란 이런 것이다. 뭐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른 것이다. 또 영국에서의 사례는 어떻다. 미국에서의 사례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분들이 하는 강의도 들어보고 하지만 영국 하나만을 보더라도 대처 이전에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대처가 가졌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또 좌파라고 하는 쪽에도 굉장히 변천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 가지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좌우의 개념하고 또 미국에서의 개념하고 또 다르고 미국에서의 또 보수주의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전통을 이어오지만 굉장히 예전에 가졌던 뭐 예를 들면 공화당 하나만을 보더라도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변천해 오는 것을 볼 때 과연 뭐가 보수주의냐 뭐가 자유주의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깊이 있게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행동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야당이지만 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좌클릭을 한다 뭐 한다 누구를 내세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하위적인 것이고 주변적인 얘기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클릭이나 뭐 좌우에 그 프레임에서만 갇혀 있는 것을 저는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까?
저는 선거를 하면서도 사실 제가 약간 후회되는 점 중에 하나가 너무 깊이 있게 모르면서 그냥 보수 후보 또 무슨 이런 반전교조 이쪽에서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이브하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있는 뭐 크게 보면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뭐 어느 축에 쏘여 있지 않은 중간에 있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보수다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프레임이 있지만 네가 뭘 하려는 거냐? 다시 말하면 무슨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주장이 뭐야? 이게 더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쟤네들이 말하는 것과 네가 말하는 게 뭐가 차별화된 거고 그러면 뭐가 더 좋을까? 이걸 원하는 것이지 무슨 좌우로 가고 뭐 하고 또 뭐 우리는 뭐 대처에 뭐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의 이론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평가를 해볼 때 저희가 좀 더 처음부터 그냥 우리의 소리를 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만 좀 더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그 목소리를 냈다면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건데 너무나 저 스스로도 단일화라는 어떤 그런 그 트랩에 갇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많은 대중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었고 또 사실은 그걸 하기도 전에 제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은 믿었던 우리 식구라고 생각했던 우리 진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묻혀서 밖에다가는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낳았다. 또 그런 것은 뭐 우리만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하겠다. 또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은 이 선거가 있는지도 몰랐고 선거로 뽑고 뭐 이런 것도 몰랐고 하다 보니까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의 얘기가 그런 쪽으로 좀 모아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초점은 제가 좀 이따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 이제 그림을 소개하면서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한번 좀 더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 그림에서 뭘 보느냐. 근데 사실은 그림을 보면서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점점 이제 미술 뭐 이렇게 그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또 예를 들면 관광 유적지 같은 데를 가더라도 뭘 많이 그래도 알고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처럼 이 선거에서도 제가 좀 전에 소개를 잠깐 했지만 이러한 맥락으로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어떠한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사회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보면 남들이 보지 못했던 점들을 볼 수 있고 또 특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파 좌파야 보수 진보라고 하는 소위 그런 프레임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수 또 우파라고 하는 내부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또 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의 생각만큼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토론에 저는 좀 그 소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치렀던 또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이 제도가 그대로 될 것인데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나의 그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 뭐의 싸움이냐?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번에 우리의 싸움은 좌우의 전교조와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갔던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학부모들,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내세우는 면에서 새로운 어떤 시도, 그러니까 이런 교육정책이라든가 또 교육감과 관련된 속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한 또 아니면 거의 보이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는 반발이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싸울 상대는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지 이념적인 무슨 뭐 그런 전교조와의 싸움이 아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사실은 전교조를 반대하고 전교조를 비판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제가 몰랐던 것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득권 세력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건 저보다도 학부모 단체에서 일했던 분들이 있었고 저는 사실 제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제일 느끼는 것은 이 정말 그 우파 세력 아니면 당연히 저는 이런 거 정도는 정말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눈빛으로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 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게 결국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되는 그런 말세적인 것이고 그것의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인 그 전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학부모 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세 가지에서 정책 기능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법률적인 것을 건드리면 굉장히 하고 또 지금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자신만만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그 세력들은 법까지 아예 바꾸면 완전히 이제 자기네가 이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내일도 국회에서 포럼이 열리지만은 교과서 작성 지침에 뭐 자유를 뺀다든가 뭐 합법정부가 유일한 것이 아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목소리 높여서 언론에도 하고 하지만 이걸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헌법에 아직 그런 것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하위법인 아주 하위법도 아주 하위법인 교과서 작성 지침을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한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법률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거꾸로 저쪽의 사람들은 그런 법률 투쟁을 뭐 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실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그들을 무시했고 안이하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기득권에 그냥 취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그분들이 잘 하겠지 했던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진짜 이게 꿈과 같이 꿈인지 이럴 정도로 정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국가 사범 적폐 대상으로 되는 지까지 온 것은 그러한 법률적인 투쟁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엄연한 현실로서 이러한 선거라든가 하는 것을 이런 돈의 문제 같은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동안 현실적인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은 무슨 누가 개인이 뭘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제가 영국에서 살 때 보면 학생들이
정말 거지 같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학생들 보면 옷도 그냥 남루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멋쟁이고 옷도 이렇게 하느냐 할 정도로 남루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버스도 어떤 때는 비싸가지고 자전거 타고 비가 와도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저는 처음 봤는데 샌드위치에다가 그냥 마가린 발라가지고 점심을 먹어요. 점심 그 당시로 지금으로 치면 한 5, 6천 원 되는 구내 식당도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식빵 갖다가 마가린 하나 가져와서 먹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지예요, 진짜.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런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다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0원들 회비를 내고 받아보고 이런 것을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또 자랑으로 생각해요. 나는 이런 단체를 내가 서포트하고 내가 여기에 회원이다.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가치 있고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저기 참 좋은 데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의무를 다합니다. 그 거지 같은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 거지가 아니라 완전히 왕자님, 공주님 같은데 지금 돈으로 10,000원씩 어디에 내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디 비싼 커피점에 가면 4,000~5,000원씩은 매일 쓰면서 그걸 안 하는 거. 그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많이 알고 지식은 높아졌는데 진짜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거창한 것보다도 정말 이걸 위해서는 내가 희생한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주장하는 게 큰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 팔고 못 팔고 해서 우리가 재정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교장을 맡았을 때 했던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돈으로 치면 3,000원 정도씩 됩니다. 한 반이 해가지고 이 컴패션이라는 데 한 아이를 후원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하는데 처음엔 애들이 이거 뭐 하는지 또 돈 걷는다 그러면 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것도 훈련을 해봐야 된다. 돈에 대한 훈련도 해봐야 된다. 근데 그게 학생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학부모 단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토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재정적인 의무를 지고 또 이러한 것이 폭넓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프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다 그걸 100%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같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했을 때 특정 인사나 특정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길게 여기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재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전략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으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이념적으로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저는 뭘 하는데 뭘 해보자라는 뭔가 클릭하고 얘기하고 정립하는 게 아니라 행동 계획으로 세우고 그 행동을 통해서 승리의 경험을 해주는, 그리고 또 이제는 좀 더 중앙에서의 그런 걸 하면 중앙에서의 것보다는 학교 단위, 지역 단위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학부모의 어떤 그런 바른 지식과 정말 진리에 대한 어떤 투철한 이해, 이걸 가지고 관철해내서 이거 마음대로 못하겠네. 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많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사실은 공립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저는 일부 이런 사립학교들도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뭐도 받고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이렇게 또 들여와서
정치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에서도 이제는 바람한 그런 것을 걱정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서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이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라면 또 이러한 책은 꼭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관철시키는 일이 저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자신감이라든가 이걸 하면서 우리의 교육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learning by doing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전국 학부모연대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강해지고 또 제 역할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그림인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사람이 했지만 불란서의 자쿠스 로이스 다비드라는 사람이 1786년도에 한 것이고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것은 매우 오래전이기 때문에 사진이 아니라 플라톤의 그런 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서 그것을 총 집약을 해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그림으로 했는데 이건 상상 속의 얘기지만 여러 가지 주장들을 갖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문헌으로 다 나온 것인데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좀 더 볼 수도 있지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는 자기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독약을 마시면서 마지막 자기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철학 레슨을 하면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진리를 향해서는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얘기한 것이다. 다음번 슬라이드로 보내주세요. 지금 약간 흐려서 잘 안 나오는데 이 그림이 이제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그 뮤지엄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그 박물관을 갔는데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마 지나가면서 이 그림을 봤긴 했지만 이게 뭔가.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 그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을 하나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밑에 이제 그 쇠사슬이 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스스로 한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 군사정부 시절에는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을 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문헌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경성 제대의 법학부에 있던 일본인 교수가 우리나라 그 제자들한테 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와전시켜 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교수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 군사정부 시절에 나쁜 법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늘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독배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상념에 잠겨 있고 왜 저래야 될까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은 요 앞에 있는 그림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네이버 이런 그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심지어는 저 왼쪽 부분은 잘라가지고 플라톤이 이렇게 상념에 있는 고기까지만 보여주고 저긴 안 보이는데 저 멀리 왼쪽 구석을 보면 계단 위로 여자하고 몇 명이 걸어 올라갑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 여자가 소크라테스의 부인입니다. 악초로 소문이 난 부인입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은 놓치게 되고 그러는데 왜 그걸 집어넣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왜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였을까? 애는 뭐 둘인가 셋까지 낳더라. 근데 결혼은 굉장히 늦게 한 사람이고, 뭐, 왜 악처였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소크라테스의 집안에 뭐 맨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뒷바라지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언제는 한번 손님들 보는 앞에서 막 그 물바켓을 뿌려서 모욕을 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전설 뭐 같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그건 뭐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지만, 이 많은 그림들에는 저게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남편을 두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듯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부인을 꼭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번의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저런 악처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도 뭐 엉뚱하지만 연상이 됐고요. 뭐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걸 뜯어보고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시면 작품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많은 해설을 봐도 왜 이 다비드라는 사람은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을 이렇게 또 옆에서 그냥 뭐 상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소크라테스 부인의 모습을 꼭 집어넣었을까? 사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봐서 참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남들은 관심도 안 가지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것도 중요한 연구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뭐 이름을 대가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내부의 문제라는 게 뭐냐를 제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인신공격 같기도 하고 해서 그것은 좀 피하겠지만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고, 그럼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이런 기회가 또 왔을 때는 그럼 우리는 단일화라는 문제를 뭐라고 봐야 될 것이냐. 사실 뭘로 단일화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제각각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따져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 이번 싸움은 아까 제가 뭐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늘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거에 대비되는 생각들은 뭐냐? 어차피 이 선거라는 건 정치기 때문에 너무 같이 또 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저 사람과 우리와는 가치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이익 공동체라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된다. 뭐 크게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한다면 정치공학이냐 가치에 좀 어떻게 보면 외골수가 되고 좀 그 확장성은 적은 것 같지만 그걸 할 것이냐 이것의 싸움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단일화 이꼴 정치공학으로 갖게 됐어요. 저는 단일화 이꼴 단일화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라는 공동 가치를 우리가 갖고 해야 되는데 공동 가치가 없고 또 없는 것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가리키면 돼 하는 식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어차피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에는 타협도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맨날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뭐 적대적이고 전혀 물과 기름처럼 하는 것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뭐 정권을 잡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최근 여러분들 다 우리 경험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공한 것인가? 저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이름을 회피할 수가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대한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면 아주 자기와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파트너로 잡고 가고 있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세계의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어떤 그 동맹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는데 뭐 지난번 우리 강연 때도 나왔지만은 미국에서 절대 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자유세계에서는 거의 유일할 정도의 사람이 갔습니다. 이게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저는 그게 꼭 뭐 커다란 뭐 대통령이나 이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식 속에 단일화일 걸 저는 가치 공동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저쪽의 반대편에 쓰는 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그런 것들이 됐다고 했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잘 될 것인가 또 잘 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정말 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거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새로운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흔히 생각할 때 그거 굉장히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겠지 환영하겠지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이 이제 좀 목소리를 내고 정말 현장 중심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선거 구호를 뭐 누가 그런 말을 했길래 내 새끼 잘 되는 교육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바라는 것은 내 자식이 잘 되면 되지 얘가 뭐 좌파든 우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할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현상에서는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돼 하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도 이걸 내가 하면 아주 훌륭하게 할 거를 쟤가 나보다 먼저 이걸 선점해서 하고 있어? 그럼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논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기적인 것이고 이것은 무슨 뭐 이념 이전에 이것도 저는 싸워 이겨야 될 하나의 기존의 세력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됩니다. 또 대응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을 몰아내자 뭐 거기에 대해서 성토하자 저 사람들을 약화시키자 그러고 싶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로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력의 법칙처럼 이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득권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기말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뭐 선거판이 됐든 나라가 됐든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마 뭐 마을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 저것도 기득권이라고 저걸 안 놓겠다고 하는 일들이 직장이나 여기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탓하고만 있으면 마음만 아프고 입만 아프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중력을 뭘 떨어뜨릴 때 중력의 법칙을 파괴하는 건 뭐예요? 뭐 이걸 사람이 낚아챈다든가 해서 내가 개입해서 중력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는 기득권이 분명히 우리의 싸울 대상이지만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전략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을 저도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많고 아직도 앙금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